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 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메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뭐 패션의 메카 또는 스포츠의 메카 이런 식으로 메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패션의 메카는 동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 동대문을 표현할 때 패션의 메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메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분야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동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는 곳을 메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같은 말로는 요람 중심지 본거지가 있는데요. 메카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지금 이곳이 메카고요. 이 메카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성지 순례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카바 신전이라고 해서 있어요. 여기는 이슬람교가 탄생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카바 신전에는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이렇게 순례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거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가 메카고요. 이 메카는 또 이렇게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과 어떤 그 이슬람교의 성지 순례의 또 메카죠.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은 무함마드고요. 어디서 창시했냐면 바로 메카예요. 메카라는 그 도시에서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카는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의 어떤 성지 순례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이슬람교는 평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당시에 그 특권 계층이었던 귀족들은 이슬람교를 상당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를 막 죽이려고 해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헤지라라고 불리고 이슬람력의 원년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슬람은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서 결국 이 메디나에서도 이슬람교가 엄청 성행을 하고 다시 무함마드가 메카로 와서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어요. 선생님이 여기 제국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이때는 이슬람 그냥 공동체였어요. 이슬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공동체를 그러면 이어나갈 후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무함마드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당시에 원로들이 모여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후계자를 그때부터 칼리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칼리프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모두 담당을 했던 이슬람 공동체의 최고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칼리프는 세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왕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칼리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리프를 뽑았던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해요. 정통 칼리프 시대. 그런데 이제 4대 칼리프의 이름이 시아 알리예요. 시아 알리. 이 이름을 알아두시면 이슬람교 종파가 왜 시아파가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아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위예요. 무함마드의 사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사위였는데 이 시아 알리가 암살을 당해요. 근데 그 전에 칼리프들도 대부분 다 암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 권력 투쟁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시아 알리의 어떤 경쟁자였던 그런 사람이 무아위야라는 사람인데 그 무아위야는 지금 여기 나오는 우마이야 왕조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하와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시아 알리가 암살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우마이야 가문에서 이 칼리프 자리를 이제 갖게 되고 독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칼리프 자리를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에서 최초로 우마이야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슬람 종파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지게 돼요.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무함마드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나 자질만 있다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수니파예요. 시아파는 뭐냐 하면 이때 죽은 4대 칼리프 이 시아 알리 이름을 따서
그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혈통이 중요한 거죠. 혈통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시아파예요. 그래서 이 시아 알리 이름을 따서 앞에 시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시아 알리인데 시아 알리, 이름을 따서 시아파인데요. 지금 이슬람교도의 90%는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수니파가 다수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아파는 소수파예요. 많지 않아요. 그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 이 시아 알리 이름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수니파가 다수파라는 거를 얘네가 다수니 다순이라고 물었을 때 그 순위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아파는 이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는 이 우마이야 왕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마이야 왕조는 시아 알리를 제거하고 된 순위파였거든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서 얘네 따로 이제 자기네가 왕조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아바스 왕조입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처음에는 시아파에서 출발하지만 아무래도 수니파가 다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니파로 좀 바뀌게 되는데요. 이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권의 전성기를 맞이한 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우마이야 왕조는 아바스 왕조에서 멸망하지만 나중에 다시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있는 그런 지역을 차지를 하고 계속 왕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 아바스 왕조도 그 수니파로 변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아파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파티마 왕조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티마 왕조는 아프리카, 그 이집트 쪽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왕조가 있었던 또 이슬람권의 역사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의 탄생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6세기에 서아시아 지역이 어땠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6세기 서아시아에서는 두 개의 강력한 왕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사선 왕조 페르시아였고요. 그 다음에 이 비잔틴 제국이 있었어요. 비잔틴 제국 기억나시죠? 얘네는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된 다음에 동로마에서 빠져나온 게 비잔틴 제국입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이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좀 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교역을 하려면 이쪽을 이렇게 지나서 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계속 싸우니까 상인들이 동서에 있는 다른 길이 뭐가 있냐 하고 찾다 보니까 이 길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조그만 여기 조그만 바다 홍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거쳐서 지중해로 물건을 옮기는 새로운 교역로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역로를 찾다 보니까 이 주변에 상인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죠.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메카와 메디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뭔가 좀 세상 불평등하다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이 도시에는 부자들, 몇몇 귀족 가문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배경은 아라비아해 부근의 교통로가 발달했다. 아라비아가 이쪽이거든요. 아라비아 반도 이쪽 주변에 교통로가 발달했다. 왜냐하면 이 비잔틴 제국과 사상 왕조 페르시아가 동서의 교역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역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7세기 초에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게 됩니다. 이슬람교의 교리는 일단 얘는 알라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유일신이라고 봐요. 알라가 유일한 신이고 알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라를 믿고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슬람교라고 보면 돼요. 평등을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귀족들이 이 이슬람교가 되게 싫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를 막 죽이려 그래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스러운 이동이다라고 해서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이 헤지라는 이슬람 달력의 원년이에요. 우리가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후로 나누듯이 이슬람 달력에서는 이 헤지라 622년에 있었던 이 헤지라를 기준으로 또 이제 이슬람력의 원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무함마드의 세력이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메디나로 피신했었는데 다시 이 무함마드가 메카를 또 정복을 하게 되고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면서 이슬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일치라고 하면은 이 종교와 이 정치가 일치하는 거예요. 네, 이런 공동체가 건설이 되고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네, 이분이 무함마드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의 내용을 교과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6세기에는 사선 왕조 페르시와 비잔티움 제국이 갈등을 벌여서 동서 교역이 막히자 아라비아 해와 홍해 부근의 교통로가 활성화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메카와 메디나 같은 도시가 교육의 중심지로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귀족이 부를 독점을 했고 또 아무래도 여기 유목민들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약탈하고 물건을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가 알라를 위신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알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해서 평등을 강조를 하고요. 이게 민중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메카의 귀족층이 무함마드를 박해하자 이 사람들이 메디나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성스러운 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메디나에서 교세를 확장한 무함마드는 정치와 종교가 일체화된, 즉 재정일치죠.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게 되는데 아라비아 반도를 대부분 통일하고 메카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슬람 공동체다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은 이슬람 세계의 확산과 분열입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는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제 원로들이 칼리프를 선출했다고 했죠. 일단 칼리프의 의미는 정치와 종교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권에서의 최고 권력자를 이르는 칭호입니다. 최고 권력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리프를 뽑았는데 칼리프는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까지는 칼리프를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이 이슬람 공동체가 북아프리카까지 확장을 하게 되고 또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켜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공동체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 페르시아 잠깐 정리해보면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강압적인 통치를 오래 못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관용 정책, 그 정복지 지역의 종교와 자기네들의 문화를 지킬 수 있게 인정해준 왕조, 그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와 전쟁에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리고, 누구한테 망한다 그랬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분열이 되다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이어받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지금 이슬람, 공동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슬람 공동체의 첫 번째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라고 했죠. 우마이야 왕조는 이제 칼리프를 뽑는데 세습이에요. 이제 세습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때는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우마이야 왕조는 아바스 왕조에서 멸망하게 되지만 후 우마이야 왕조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슬람교는 종파가 두 개 있다고 했죠. 4대 칼리프인 이 시아 알리의 암살 이후 분열됐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시아 알리입니다. 시아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위예요. 무함마드의 사위였어요. 그래서 시아파, 수니파가 있는데 시아파는 알리와 그 후손만을 후계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만 칼리프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시아 알리. 이름 시아 알리 따서 시아파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다수파는 순위파예요. 순위파. 얘네가 다순이라고 해서 외우시면 돼요. 다순이, 순위파.
이미 그 이슬람권의 90%는 수니파입니다. 네, 능력과 자질을 갖추면 혈통이 아니더라도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는 수니파라고 했죠. 네, 수니파. 그래서 현재 이 시아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란이에요. 네, 이란.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시아파가 계속 번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 수니파가 많은 지역이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메카가 있는 도시,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수니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슬람교는 이렇게 두 개의 종파로 나뉘어져 있고, 이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 내용을 교과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공동체에서는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이 칼리프가 정치와 종교를 모두 장악하고 있고요. 4대까지는 칼리프를 선출했어요. 우리가 이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서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이후 칼리프를 선출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우마이야 가문에서는 이제 칼리프를 세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 잠깐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칼리프 선출 4대 칼리프가 누구라고 했죠? 4대 칼리프가 시아 알리예요. 시아 알리. 이 시아 알리가 이제 죽게 되죠. 반대파에서 제거되고,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게 된다고 했죠. 얘는 죽어요. 근데 얘네는 이제 능력을 중요시하는 수니파고, 수니파. 그게 아니라 이 무함마드의 사위였던 알리의 혈통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시아파죠. 시아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에는 수니파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다수파는 누구라고요? 수니파가 90%를 차지하는 다수파입니다. 계속 보면은 우마이야 왕조는 이게 시리아예요. 얘네가 처음 출발했던 게 시리아 쪽이거든요.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정하고 정복전쟁에 계속 차지해서 이베리아 반도는 스페인이랑 현재 포르투갈이 있는 그 지역이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당나라와 국경을 맞댈 정도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슬람교의 두 갈래의 수니파, 시아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종파 분쟁은 4대 칼리프로 선출된 알리, 알리가 암살된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 알리와 그 후손만이 후계자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시아파, 알리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능력과 자유를 갖춘 사람은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수니파. 그래서 그냥 알리라고 여러분 하지 말고 시아 알리라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아 알리의 전통을 이어받는 쪽이 시아파죠. 혈통이 중요하다, 시아파. 능력이 중요하다, 수니파. 현재 다수파는 수니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 때문에 종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바스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 중년 무함마드의 일종인 아바스 가문이 아바스 왕조를 열게 되고요. 이 왕조는 처음에 있었던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대제국을 건설하긴 했지만 어떤 아랍인만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어요. 근데 이 아바스 왕조는 좀 다르게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권의 어떤 그런 것이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되고 더 대제국으로 건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했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이슬람교의 경전이 쿠란이에요. 근데 이 쿠란은 아랍어로만 쓸 수 있어요.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번역을 하면 의미가 좀 훼손된다라고 해서 이제 쿠란을 보려면 아랍어 꼭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랍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하고 또 이슬람 법을 그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탈라스 전투를 벌여요.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당나라랑 국경을 맞대고 싸우게 되는데 이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져요. 그래서 얘네가 비단기를 장악을 하게 돼서 동서아 무역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도 이제 이슬람교는 널리 전파가 되게 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고선지
장군의 모습입니다. 고선지 장군은 원래 고구려 사람이에요. 네, 고구려 사람인데 고구려가 망하고 이 당나라의 장군으로서 네, 활약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탈라스 전투에서는 네, 패배를 하게 됩니다. 네, 아바스 왕조는 한 50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10세기 이후에 쇠퇴하게 되고 13세기에는 몽골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처음에는 시아파였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수니파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이 시아파의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가게 되는 네, 파티마 왕조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의 내용을 교과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바스 왕조를 열어요. 근데 아바스 왕조는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을 폐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이슬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영토 확장을 하다 보니까 당나라와 탈라스에서 전투를 벌여요. 근데 얘네가 승리해서 동서무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을 하게 되지만 점점 쇠퇴를 하다가 13세기에 몽골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 몽골은 3단원에서 또 배워요. 그리고 몰락한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베리아 반도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는 쪽인데 이쪽에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면 이슬람 사원 같은 게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이슬람 세력이 지배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후 우마이야 왕조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슬람 세계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예요. 여기가 지금 시리아에 있는 지역이고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입니다. 이 바그다드는 당시에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가 싸웠던 게 탈라스 전투, 탈라스에서 싸웠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당나라의 수도 어디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장안인데 장안과 바그다드가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라스 전투는 이슬람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단길 장악하고 동서교역을 주도하게 되고 이슬람교는 훨씬 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게 투르 푸아티 전투인데 이건 또 뒷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유럽의 역사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우마이야 왕조랑 우마이야 왕조랑 프랑크 제국이 싸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프랑크 제국. 프랑크 제국은 그 서로마 여러분 분열되고 게르만족한테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든 왕국이 프랑크 왕족인데 프랑스의 투르와 푸아티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돼요. 이게 투르 푸아티의 전투고 이 전투에서는 프랑크 왕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서 여기가 지금 이베리아 반도거든요. 네, 이베리아 반도. 지금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인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여기 이렇게 다 점령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유럽까지 점령하려고 하는데 프랑크 왕국에서 이걸 막아낸 거죠. 투르푸아티의 전투. 만약에 여기서 프랑크 왕국이 졌다면 그 유럽까지도 이슬람권의 영향을 현재까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는 좀 순서대로 보면 아바스 왕조에서 멸망을 했다가 나중에 이베리아 반도 쪽에서 우마이야 왕조로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교 창시자 누구였죠? 무함마드는 다신교를 비판하면서 알라를 유해신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성립시켰습니다. 메카의 보수 귀족층이 박해를 하자 그는 신도들과 함께 메디나로 피신하여 포교를 계속하는데 포교네요. 오타입니다. 이를 헤지라라고 합니다. 이슬람 공동체에서는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칼리프 무함마드 죽고 아들이 없어서 그 후계자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원로들이 칼리프를 선출했는데 이 칼리프가 정치와 종교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거는 정통 칼리프 시대였죠. 정통 칼리프 시대에
사선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킵니다. 4대 칼리프로 선출된 시아까지 알아두세요. 네, 죽자 이를 계기로 이슬람교는 혈통을 중시하는 시아파와 능력을 중시하는 수니파로 나뉘어지게 되고 현재 다수파는 수니파입니다. 그다음 8세기 중엽에 우마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바스 왕조가 성립하고 이 아바스 왕조는 당과 전투를 벌이는데 이를 탈라스 전투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슬람사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쿠란에 규정된 율법을 중시하게 되는데 이 쿠란의 또 특징이 번역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아랍어로만 이 경전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쿠란을 읽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배워야겠죠? 네, 아랍어가 공용화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관용이 있는데요.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면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좀 급속도로 이 종교가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또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종교 중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교는 이슬람교인데요. 네, 이슬람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바스 왕조, 우리 앞에서 봤던 아바스 왕조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또 볼 수 있는데, 그 지금은 이 쿠란이 번역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역이 되는데, 아랍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쨌든 예전에는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네, 교과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네, 그래서 알라에 귀의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네, 어떤 평등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전은 쿠란입니다. 네, 쿠란은 율법으로 이슬람 사회의 일상을 지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슬람교의 그 문화적인 좀 특징 보면 일부 다처제라든지 돼지고기 금지하는 거, 자선활동, 예배의식 이런 건 다 쿠란의 계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사막에 위치한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랑은 좀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뭐 돼지고기를 금지한다든지 일부 다처제 이거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쪽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맥락을 고려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쿠란의 내용은 번역을 금지했어요. 네, 그래서 아랍어는 이슬람권 문화의 공통 언어가 되었고요. 이슬람교는 개종을 강요하지 않지만 개종을 만약에 했다 하면은 세금을 면제해줘요. 그래서 신도수가 늘어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다음은 이슬람 상인의 활동과 문화인데요. 그 무함마드, 이슬람교의 창시자였던 무함마드가 상인 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상업을 굉장히 장려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동서무역의 중간 지대를 장악을 했다고 했죠. 네, 아까 뭐 탈라스 전투에서도 이기면서 비단길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서 교역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슬람 문화가 점점 확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학과 법전 발달하는데요. 왜냐하면 쿠란이라고 했죠. 쿠란이 이슬람교의 일상을 규제함에 따라서 어떤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법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슬람 문학에서의 대표적인 것이 천일야화, 우리가 뭐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품은 여성을 혐오하는 페르시아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은 신부를 맞으면 첫날 밤을 보낸 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헤라자드라는 처녀가 신부가 됐는데 그 여성이 이슬람권 문화권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여행기라든지 모험, 연애 이야기를 왕한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 여자를 죽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세헤라자드는 1001일간 왕과 보내게 돼요. 이게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천일야라고 불리죠.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내려오는 민담을 기초로 해서 뭐 페르시아라든지 인도, 중국의 설화가 다 들어있는 이런 작품이 천일야화라고 하고 이슬람권의 대표적인 문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의 건축을 보면은 이렇게 돔이라든지 돔은 둥근 지붕이죠. 그리고 이런 뾰족한 탑 이런 것들이 있는 모스크 양식이 건축에서는 발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슬람 사원을 그냥 모스크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모스크의 벽은 좀 특이한데 여기는 좀 기하학적 무늬라든지 아니면 식물의 덩크 무늬 아니면 그 아라비아 문자 같은 거를 연속적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베스크는 아라비아 풍이라는 뜻이고요.
이슬람권을 보면은 이슬람교 교리는 우상 숭배를 금지해요. 그래서 그 무함마드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교의 성인들의 모습을 그리거나 뭐 조각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문양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술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은 자연과학이 상당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굽타 왕조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힌두교권 문화에서 뭐 영의 그 영이라는 이거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천문학 같은 뭐 당시 이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 이런 게 이미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슬람권으로 이어져서 이슬람권에서는 천문학과 수학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숫자,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슬람권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뭐 과학 시간에 알코올, 뭐 알칼리 이런 말 쓰는데 이것도 다 이슬람권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상당히 발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동서교역의 중간지대를 장악을 하고 또 자유로운 상업활동,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상인 출신이라고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복지마다 도시 건설해서 생산과 교역의 장소를 삼았고 특히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인데요. 바그다드는 장안처럼 세계의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확장되면서 8세기 중엽부터 15세기 중엽까지 세계적인 교역망이 만들어지고요. 네, 이런 교역망을 통해서 이슬람교도 퍼져나가고 이슬람 문화도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육지에서는 낙타 이용하고요. 바다에서는 범선을 이용해서 인도양 무역도 장악을 하게 되고 주로 이제 교역했던 게 금속 공예품이라든지 향신료, 비단, 도자기, 그리고 모피, 황금, 노예까지도 거래를 하게 됐죠. 이슬람 세계 문화 학문 보면은 다양한 문화와 학문이 발달이 됐는데 특히 쿠란, 이슬람 교도들의 모든 생활을 규제하는 쿠란을 연구하면서 신학과 법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리학과 역사서도 되게 유명한데요. 이분 할준이 쓴 역사 소설이라든지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 같은 책은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고요. 문학에서는 페르시아, 인도, 중국의 설화를 모은 천일야화, 그리고 건축에서는 둥근 지붕, 돔과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 양식, 그리고 기하학적 모양, 아라비아 문자를 활용한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했다. 얘네는 그 알라의 모습이나 아니면 뭐 성인들의 모습 이런 거를 그림이나 조각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랬죠. 대신 이런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하게 되고요. 자연과학과 기술 방면의 성취도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화학적인 발견하게 되는데 뭐 산과 알칼리 구별하는 거,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미 이때 발달했고요. 그리고 영 개념을 받아들여서 아라비아 숫자 우리 쓰고 있는 이거를 완성을 했습니다. 천문학이나 의학 그리고 중국의 제지법. 왜냐하면 이거는 탈라스 전투에서 졌잖아요. 당나라가. 그런데 이제 당나라의 그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 이슬람권으로 유입돼서 종이 만드는 기술도 발달이 돼서 쿠란 기록 같은 것이 훨씬 쉬워졌죠. 그럼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쿠란에 규정된 율법에 따라 일상 지배했고요. 아랍어로 기록된 쿠란은 번역을 허용하여 다른 문화권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게 아니죠. 쿠란은 번역 허용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랍어가 공용어가 되는데 오히려 기여를 하게 되고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 는 당시의 장안처럼 세계의 중심지였고 이슬람 문학으로는 페르시아, 인도, 중국의 설화를 모은 천일야화죠. 유명하고요. 건축에서는 동과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 양식과 기하학적 모양을 활용한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인도에서 발견된 영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권의 발전 그리고 문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